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유럽 본토 사이에 위치한 발트해는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가 맞닿아 있는 해역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냉전 시기에는 소련과 서방 진영의 해군이 대치했고 1952년에는 스웨덴 정찰기가 소련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된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전투기와 드론을 이용해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의 영공을 침범하자 독일과 스웨덴 전투기가 대응해 출격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는 책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나토 동맹국들의 대응 능력과 의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브라질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브라질에 앞다투어 진출하면서 중국 기업들끼리 소송전까지 불사하는 출혈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9월 26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가 선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이 일본 수준, 즉 5,500억 달러까지 투자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면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중국의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오라클 등으로 구성된 투자자들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미국인들이 사업 의사 결정도 내리고 오라클이 보안을 책임지게 됩니다. 미국인 사용자가 1억 7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은 모 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이기 때문에 중국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미국 의회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중국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에게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법원은 구금영장은 추후 집행하도록 해 검찰이 한 달 내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소환해 수감일자를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후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는 건 처음인데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후 귀국 대신 현지 잔류를 택한 한국 국적자 1명이 보석을 허가받아 곧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는 이 씨는 당시 체포됐던 한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귀국 대신 미국 잔류와 후속 법적 절차를 택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전 최애 소설 플래시라이트이 영국의 문학상인 부커상 최종 후보 6편에 포함됐습니다. 부커상은 영국에서 출판된 영어로 쓰인 소설에 수여되는 세계적 권위의 문학상인데요. 플래시라이트는 10살 루이자와 제일교포 아버지, 미국인 어머니로 이루어진 가족의 얘기를 통해서
기억과 언어, 정체성, 가족을 둘러싼 질문을 파헤치는 내용입니다. 최종 수상작은 11월 10일 발표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선불로 현금만 받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겠다네요. 네, 우리가 3,500억 달러, 한 49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게 선불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주장을 편 겁니다. 오늘 새벽에. 네. 근데 각국과 내가 이렇게 무역 협상에서 성과를 거뒀다라는 걸 자랑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인데요. 예. 우리가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각각 받는데 선불이다. 그러니까 투자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우리가 최종 액수를 일본의 5,500억 달러에 가깝게 만들라, 이런 방안을 내가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일 양국이 일단 네. 4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겼죠. 투자 금액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투입을 하고 그렇죠. 원금을 회수한 뒤에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데 한국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압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과 7월 30일에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지금 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 패키지를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이행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지분 투자를 좀 최소화하고 대부분 보증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으로 내라,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선불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면 상당히 외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한미 간 통화 수합 체결을 요구하자라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받아들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번 발언은 관세 인하의 선결 조건으로 선불을 내세운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양국의 무역 협상 타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 저희가 글로벌 경제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이 문제 다뤄봤는데 네. 지혜로운 방법, 우리의 입장도 놓치지 않는 네.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You are fired.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유행어였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해고야. 해고. 예. 이걸 지금 연방정부 기관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회계연도가 10월 1일에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통과가 안 되면 연방정부 셧다운, 즉 기능 일시 정지 상태가 오게 되는데요. 미국 백악관이 셧다운 가능성을 대비해서 연방정부 기관들의 대규모 해고 계획을 세워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1일부로 자금이 소멸하고 대체 재원도 없고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력 감축안을 마련해라, 이런 지시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셧다운이 발생을 해도 연방정부 직원의 60% 정도는 필수 인력으로 분류됐습니다. 계속 근무를 했고요. 네. 나머지 비필수 인력은 무급휴직에 일단 들어갔다가 해제되면 복귀를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지시에 따르면 비필수 인력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직원의 영구 해고를 민주당과의 예산안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폴리티코가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일단 셧다운과 관계없이 운영되는 쪽은 사회보장, 메디케어, 재향군인 혜택, 군사작전, 법집행, 이민 세관 단속국, 국경보호국, 항공교통관제 등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연방정부 지원을 대량 해고를 해버리면 미국의 경제 성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불필요하게 인재나 전문성을 잃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예산 전쟁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나라를 해치겠다라고 하는 협박과 다름없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새로운 회계연도는 10월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계연도인 9월 30일이 끝나기 전까지 예산안에 합의를 해서 양당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요. 아직 그 합의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저소득층 의료 지원 예산을 복원하라,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임시 예산안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어떤 회동도 생산적일 수 없다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있는데요. 일단 미국 의회가 19일 오후부터 일주일간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기 연도가 끝나기 전에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기한은 이제 29일, 30일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과연 처리가 될 것인가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0월이 뭐 다음 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서 네. 그렇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네. 다음 키워드 극우파의 동물적인 감각. 네, 일본 집권 자민당 안에서요. 10월 4일에 이제 새로운 총재 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러지는데 네. 이걸 앞두고 코앞에 앞두고 사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양강 후보 중에 하나인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요. 네. 외국인이 사슴을 발로 찬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22일에 이제 후보자 소견 발표회에서 내가 나라연 출신인데 그래서 나라 공원에 사슴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사슴을 발로 걷어차거나 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외에서 관광하러 와서 일본인이 소중히 여기는 걸 해치려 한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나라 공원의 사슴이 일본의 천연기념물이어서 문화재 보호법을 받는데 네. 외국인들이 훼손을 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발언이었거든요. 네. 근데 즉각 나라연 관계자가 우리가 파악해봤더니 이런 외국인의 폭행은 확인된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나라공원을 매일 순찰하는 직원들, 사슴 보호 활동을 하는 나라 사슴 동호회도 외국인이 사슴을 폭행했다는 걸 목격했다는 제보가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다만 1년 전에 사슴을 걷어차는 사람을 봐서 주의를 줬다라는 신고가 나라연 경찰에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전 장관이 외국인을 배척하는 배회주의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것도 지금 외국인이 했다라는 보고는 아니거든요. 네. 마치 지금 벌어지는 일처럼 허위로 주장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24일에 이 사슴 발언에 대해서 근거가 있느냐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 나름대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라연 쪽의 야당 의원은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사슴을 공격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이 조작됐거나 외국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드러난 경우가 있는데 자민당의 총재 후보가 SNS에서 도는 허위 정보를 고지고대로 믿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SNS에서도 다카이치 전 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 겹치네요. 네. 많이 좀 봤던 그런 네, 미국 그렇죠. 대선 네, 운동 그렇습니다. 과정에서도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근데 이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극우파라고 네, 이제 네. 앞에 키워드를 붙인 건데 영국에 또 강경 우파 정치인이 있죠. 나이절 페라지 개혁당 대표도 이렇게 종종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한 발언이 이민자들이 왕립 공원에 살고 있는 백조와 잉어들을 잡아먹고 있다. 좀 동유럽 출신인 것 같다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네. 런던의 8개 공원을 관리하는 왕립공원관리국이 이건 사실 무근이다라고 또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사회자가 이제는 IT 이민자가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물었더니 즉답을 피하면서 갑자기 화제를 영국으로 돌려버린 그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런 주장을 폈거든요. 네. 굉장히 그때도 논란이 컸고 맞아요. 이런 일 없다라는 반박이 나왔었고요. 그때 이 페라지 대표가 어느 정도 사실이고 한 달 안에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증거는 나오지 않았었죠. 그래서 지금 주요 선진국에서 반이민 정서가 거세지니까 네, 이민자를 네. 겨냥한 근거 없는 주장들을 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멈추고 좌우를 살피세요. 철도 건널목을 건넬 때 안전 수칙입니다. 그렇죠. 항상 네. 멈추고 좌우를 네, 살피고 네. 이걸 좀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에서 선로의 건널목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니까 일본 정부가 이제 다국어 경고와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올 초부터 계속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1월에 효고현에서는 중국 국적 여성 2명이 차단기가 내려졌는데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치여서 사망하는 일이 아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곳이 아카시 해협 대교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카페가 있는 곳인데 이곳이 안도 다다오 건축가의 작품이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많이들 찾아가는 예, 곳인데 예. 그냥 카페만 보고 사진 찍으려고 들어갔다가 이게 지금 전철에 치이게 되는 일이 나온 거고요. 네. 지난달에도 사가현에서 대만 여성이 전동차와 충돌해서 사망을 했고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에노시마에서
미국에서는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촬영지가 네.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명해서 그렇죠.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로 건널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자동차 도로와 선로가 지상에서 교차하는 건널목이 유달리 많은 나라로 꼽힙니다. 아, 네네. 2014년 말 기준으로 주요 도시에 있는 건널목 숫자가 서울은 16개, 파리는 7개였는데 도쿄 중심부인 23구에만 620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2023년 말 기준으로 일본 전체 건널목 수는 32,000개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렇죠. 이런 곳들이 많아지는데 이색적인 풍경이잖아요. 네. 기차가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요. 사진도 좀 찍고 싶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너무 있을 위험합니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내년부터 일본 정부가 철도 사업자와 협력을 해서 네. 뭐 다국어 안내 포스터를 좀 많이 붙이고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걸 적극 홍보한다고 합니다. 일본 여행도 많이 가시니까 네. 좀 알아두셔야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감옥 다녀온 게 스펙이 됐다.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건데요. 중국의 유명한 대형 마트 체인인 팡둥라이가 최근에 신규 채용을 실시하면서 모집 인원 1,000명 중에 2%를 전과자의 몫으로 배정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17일자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전과자를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진행했는데요. 네. 이 면접을 봤던 30명이 다 합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당초 채용을 예정했던 20명보다는 10명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이 면접 현장에 이 위둥라이 회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지원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네. 과거 행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치렀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고 그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회사 측은 전과자들이 사회로 복귀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 초기에는 경범죄 전과자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중범죄 전과자에게도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즉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과자에게도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전과자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찬성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는데요. 네. 반면에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기회를 빼앗겼다. 감옥에 안 가본 게 열등한 상황이 됐다. 위 회장이 대학 대신에 감옥에 다녀서 그렇다. 이렇게 좀 개인적인 비판글도 있었는데 예전에 불법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비판적인 의견이 대다수를 이룬 이유는 중국 청년들이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유전적으로 복권 당첨자였다. 유전적으로? 네, 작년에 117세 168일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세계 최고령 여성분이 있습니다. 네. 스페인의 마리아 브라니아스 모레라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가 떠나신 뒤에 이 할머니의 유전자와 생활 방식을 연구해서 도대체 장수 비결이 뭐였는지를 연구한 네. 결과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비결이 특별한 유전자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할머니가 1907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8살 때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쭉 바르셀로나에서 살았습니다. 네. 두 번의 세계대전, 스페인 내전, 스페인 독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다 겪은 분이에요. 예. 113세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을 했고 2023년부터는 사망할 때까지 세계 최고령자 기록을 갖고 있었던 할머니입니다.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는데요. 두 따님도 현재 각각 92세, 94세 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생전에 나를 연구해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해서 연구팀이 사망 1년 전에 각종 뭐 혈액, 뭐 타액 샘플 같은 것들을 채취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분석을 해봤더니 이분이 염색체의 말단 소립인 텔로미어가 소모가 됐고 뭐 노화의 전형적인 징후를 보이긴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텔로미어가 유난히 짧았대요. 그래서 이게 세포 분열을 제한해서 오히려 안 발생을 억제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DNA를 분석했더니 심장과 뇌세포를 질병과 치매로부터 보호하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가 전체적으로 낮았대요. 그러니까 네. 암, 당뇨 위험이 낮았고 콜레스테롤과 지방 대사도 원활했는데 그래서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보다 최소 10세에서 15세가 젊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이 할머니가
시간과 장소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이를 가진 유전적으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었다. 이런 기사 제목을 달았는데요. 네네. 생활 습관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평생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았고 요구르트를 하루에 3병 드셨대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군에 유익균인 비피도 박테리움이 다량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생전에 SNS로 세상과 소통도 많이 하시고요. 성격이 좀 사교적이셨대요. 주변인들과 항상 잘 어울렸고 네. 사망 5년 전까지는 직접 피아노도 연주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연구팀이 이 모레라 씨의 부모가 아주 좋은 유전자를 물려준 건 맞는데 예.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연구가 새로운 그 노화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생활 습관도 건강하셨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실천이 안 실천해야죠. 돼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생각하는 로봇. 앞으로 나중에는 이런 이름의 조각상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생각하는 왜냐하면 로봇. 구글이 한층 발전된 AI 모델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새로운 로보틱스 모델이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더 도움이 되도록 하기에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봇이 한 번에 하나의 지시를 내리면 수행을 잘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개발된 로봇은 행동하기 전에 사고를 합니다. 다단계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색상에 따라서 빨래를 각각 다른 바구니에 개어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오. 생각하는데 좀 몇 분이 걸리는데 예. 먼저 생각을 쭉 해보고 이걸 시행을 하는 거고 네. 내가 런던 여행을 갈 거니까 모자를 가방에 넣어줘 이렇게 요청했더니 네. 여행 기간 며칠간 비가 올 거예요 라면서 가방에 우산도 챙겨 넣어줬답니다. 와. 그리고 책상 위에 과일 껍질 캔 같은 쓰레기를 넣고 내가 사는 지역에 맞게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줘 라고 했더니 검색을 해보고 샌프란시스코구나 재활용 규정이 이렇네 라면서 그거에 맞게 재활용통에 분류를 했다고 사람보다 나은데. 그러니까요. 아무리 시켜도 이렇게는 네. 못하던데. 특정 로봇에서 학습한 동작은 다른 로봇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모션 트랜스퍼도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다만 지금 당장은 들여놓으실 수가 없고 예. 움직임이 좀 해봤더니 더 정교한 게 필요한 게 나타났대요. 앞으로 되겠죠 뭐. 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빨리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래개 해주는 네. 로봇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추석 선물로 이제 그러니까 로봇을 한 대 놔드리는 시대가 기대됩니다. 올수 생각만 있습니다. 해도 기분 좋아지네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네킹콜과 나탈리 콜이 함께 부른 Unforgettable 함께 듣겠습니다. Unforgettable. That's what you are. Unforgettable, though near or far. Like a song of love that clings to me. How the thought of you does things to me. Never before has someone been more Unforgettable in every way. and forevermore. And forevermore, That's how you'll stay. that's how you'll stay. That's why, darling, it's incredible that someone so unforgettable Thinks that I am unforgettable too.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에서 대한민국 투자 행사를 갖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며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과 특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첫 재판과 보석신문에 출석했습니다. 법정 출석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데 이어 오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돼 시차 중계될 예정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기능 분리 내용의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방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를 부패와 경제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개그계의 대부 개그맨 전유성 씨가 어젯밤 향년 76세를 일기로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KBS 개그 콘서트의 개국 공신이었고 특유의 입담과 따뜻한 인품으로 유명했으며 방송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후배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장례는 희극인장으로 치러지고 KBS 일대에서 노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브라질 상파울루 유재만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배달 앱이 브라질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뭐 중국 배달 앱들끼리 법정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네요. 네. 브라질에는 브라질 토종 음식 배달 서비스인 아이푸드와 중국계 구구푸드가 경쟁하고 있었는데요. 네. 중국 내 배달 플랫폼 1위 업체인 메이탄이 올해 브라질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거대 중국 기술 기업 간의 경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메이탄의 자회사 키타가 브라질에 진출하자마자 경쟁사인 구구푸드를 상대로 시장 진입 공세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했는데요.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키타는 최근 상파울루 법원에 구구푸드를 불공정 경쟁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소장의 핵심은 구구푸드가 브라질 100대 레스토랑 체인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며 자사와의 독점 계약을 유도했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 계약은 브라질 시장의 약 80%를 점유한 1위 업체 아이푸드를 제외하고 신규 진입자인 키타와의 거래만을 금지하는 표적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키타 측은 구구푸드가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책정한 자금이 총 9억 계알, 약 2,250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각 체인당 평균 9천만 헤알, 약 22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키타는 해당 조항은 사실상 아이푸드와 구구푸드의 복점 체제를 구축해 자신들의 브라질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라며 법원에 해당 계약 조항의 즉각적인 효력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라질 시장에서 중국의 기업들끼리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 두 기업의 관계 어떻게 됩니까?
네, 공교롭게도 키타의 모기업인 메이탄과 구국푸드의 모기업인 디디추싱은 중국 현지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라이벌 관계인데요. 네. 브라질 시장에서도 두 기업 간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구국푸드는 브라질판 우버로 불리는 차량 공유업체 구구의 배달 자회사인데요. 네. 모기업은 중국의 디디추싱인데요. 이번 소송은 키타가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레스토랑 입점 파트너 확보에 나선 시점에서 제기됐습니다. 키타는 경쟁사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무기로 사업 시작 2주 만에 1,000개가 넘는 중소식당을 확보하는 등 빠르게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네. 키타는 법적 대응과 함께 조만간 브라질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해당 사항을 정식으로 제소할 방침입니다. 네. 또 상표 관련해서도 소송 중이라고요? 네, 디디는 중국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데요. 디디 산하 구구푸드는 메이탄 산하 키타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 경쟁 혐의로 지난 18일 브라질 상파울루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구구푸드는 자신들보다 더 늦게 출범한 키타의 브랜드 로고와 색상 등 디자인이 구구푸드와 매우 유사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예. 두 업체 배달 라이더 가방이 모두 노란색이고 키타의 로고 중 알파벳 E가 네. 거울에 반사되면 구구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키타 측은 노란색이 훨씬 오래전부터 메이탄에서 사용해온 고유의 색상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예. 구구푸드의 이번 소송 제기는 앞서 키타가 두 차례 구구푸드를 상대로 브라질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포털 사이트 검색 관련된 내용도 있네요. 네, 키타는 포털 사이트 구글에서 키타를 검색하면 구구푸드 광고가 노출돼 소비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킨다며 지난 8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이에 법원은 지난 11일 키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구푸드가 키워드를 고가에 사들여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구구푸드와 키타의 공세에 브라질 현지 업체들의 긴장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브라질 배달 플랫폼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토종 기업 아이푸드는 중국 업체의 공세에 맞서 4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각 분야별로 이제 치열한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브라질에서 이렇게 출혈 경쟁을 벌이게 됐을까요? 네, 중국 기업들의 이 같은 행보는 시 주석이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과 연대 강화에 나선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룰라와 시진핑 두 정상은 다자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함께 미국 견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의 브라질 시장 진출도 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중국 국내 시장 경쟁 격화도 중국 배달 플랫폼들이 브라질 등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2월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 양대 산맥으로 통하는 징둥이 배달업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면서 업계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이 브라질 중남미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활용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중국 기업 간 출혈 경쟁이 브라질 배달 업체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유재만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 발트해 인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 독일과 스웨덴 전투기가 그 21일 아침에 이제 발트 상공에 네. 떴는데 이 중립지역 영공에 진입했던 러시아 정찰기를 원래는 요격하기 위해서 출격을 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스웨덴 그 그리펜 전투기 2대랑 독일의 그 유로파이터 전투기 2대가 배치돼서 러시아 정찰기를 감시하고 촬영을 했는데 요격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충돌 없이 마무리는 됐는데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지금 러시아의 군사 정찰 활동, 이제 경계를 굉장히 강화한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러시아가 무시한다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무력 충돌이 없었다고 하기엔 어쨌든 이렇게 전투기들이 독일과 스웨덴 전투기가 출격했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사건이죠. 네,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나토국가 영공을 러시아가 최근에 여러 번 지금 침범을 이달 들어서만도 했거든요. 벌써 여러 번이에요. 예. 그 러시아 군용기가 그 나토 상공 영공 이제 예. 넘나든 게 많은데 긴장되죠. 예, 그 러시아 요격기 3대가 지난 19일에 이 에스토니아 발트 3국 중에 하나죠. 이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했고 그래서 그 일대 그 발트의 지역이 핀란드만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네. 그 상공에서 이제 에스토니아 영공 안에 머물렀던 시간이 한 12분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나토 유럽 최고사령부가 에스토니아에 이미 주둔시키고 있는 그 이탈리아 F-35 전투기가 있어서 네. 전투기 긴급 발진시켰고 또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도 각자 이 신속 대응 항공기를 이제 띄웠는데 그 에스토니아 측에 따르면은 러시아 군용기가 이제 영공 침범한 게 이번까지 4번째였답니다. 네. 근데 이제 19일에는 그 전에는 뭐 드론 이런 것들은 아니면 그냥 군용기 이런 거였는데 전투기 석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네. 그래서 그 나토 조약 4조 즉 동맹 조항 그 4조에 따라서 협의를 하자라고 회원국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고 또 그 항의 표시로 뭐 모스크바 주재 그 대리대사 에스토니아 측에 이렇게 소환하고 했는데 뭐 러시아 국방부는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아니라고 부인을 하겠죠.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25일에도 그 어제네요. 헝가리가 또 그리펜 전투기 띄워서 발트해 상공에 있는 러시아기 5대 이제 쫓아냈다고 합니다. 네. 폴란드는 러시아 드론을 요격했거든요. 예, 네. 그 9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이제 러시아 드론들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고 네. 그중에 몇 대를 이제 폴란드가 격추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나토 조약 4조를 발동을 시켰는데 이제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했냐면 네. 2차 대전 이후에 공개적인 갈등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2차 대전 때랑은 다르다 이렇게 조금 진화하는 말도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발트 국가랑은 좀 떨어져 있지만 9월 14일에는 이제 루마니아 쪽에 러시아 무인기가 영공 침범했던 그런 것도 보고됐고 근데 러시아는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발트의 주변 국가들 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발트해 지역 오늘 좀 알아볼까요? 이 북유럽에 위치한 보통 지중해처럼 여기도 내해라고 하죠. 여러 네.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네, 스칸디나비아 반도하고 이제 유럽의 본토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이 대륙 큰 덩어리 네, 이제 네, 그 네. 사이에 있는데 이제 북서쪽에는 스웨덴과 덴마크 그 사이에 뭐 웨레순 해협, 벨트 해협 이런 해협들이 있어요. 네. 이거를 통해서 더 서쪽에 이제 북해랑 연결이 되고 네. 이제 북동쪽으로는 핀란드만을 거쳐서 뭐 러시아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예. 근데 전체 면적이 한 37만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평균 수심이 55m 뭐 아, 제일 그래요? 깊은 곳도 뭐 한 500m가 안 돼요. 오. 그러니까 대양보다는 호수 같은 성격이고 느낌. 네. 연안국이 많습니다. 이 면적은 좁은데 네. 그러니까 유럽 대륙 쪽은 이제 덴마크, 독일, 폴란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핀란드, 스웨덴 있고 그리고 그 러시아에 속립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발트 3국 하고 러시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이제 발트로 나가는 길목에 있기도 하지만 거기서 떨어져 있는 그 역외 영토라고 부르는 이 네. 동유럽 쪽에 있는 칼리닝그라드라는 곳 거기가 러시아 본토랑 따로 떨어져서 이제 발트해 면에 있고 예. 그래서 연안국이 총 9개 나라입니다. 좁은 바다 주변에 9개 나라가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옹기종기 붙어 있으니까 뭐 복잡한 역사를 예. 가지지 않았을까. 이게 벌써 로마 제국 시절부터 발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 수에비라는 부족이 살아서 그때는 마레 수에비쿰 수에비의 바다다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이 수에비족이 대체 뭐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뒤에 뭐 독일 쪽으로 내려갔다고 하고 아.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부족으로서의 어떤 존재 의미는 사라졌는데 네. 그 독일의 그 슈바뱅이라는 지역 있잖아요. 예. 그게 이 수에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사실 중세 발트에 그러면 그냥 바이킹의 바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이제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주로 노르드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네. 그때 이제 발트의 전역에서 이제 무역망을 구축을 했고 그때 이 바이킹들이 뭐 러시아 강 쭉 따라가서
남부 러시아하고 흑해 쪽까지 이제 교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를 이제 뭐 바이킹 시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네. 재미난 게 우리도 이제 동해라고 부르는 것처럼 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도 발트해를 동해라고 동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 네. 근데 여기가 또 유럽에서 제일 기독교가 늦게 들어간 곳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바이킹을 야만인처럼 묘사하는 게 많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그때 스웨덴, 덴마크, 독일 이런데 무슨 기사단 네. 이렇게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뭐 리보니아 검의 형제단, 튜튼 기사단 이런 기사단들이 이제 핀란드라든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쪽까지 다 기독교화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무역로였는데 그만큼 세력 다툼도 또 많았겠다. 이권이 역사를 있으니까. 찾아보니까 아우 여기도 진짜 복잡하게도 복잡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복잡한 게 예. 바다가 있고 무역로이기도 하지만 예. 그 지역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 국가들이 형성된 게 좀 나중 일이고 복잡하게 국경선이 워낙 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제 13세기부터 뭐 한 300~400년 이 발트해 북해 일대 그 한자 동맹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무역 동맹 그렇죠. 이런 게 성장을 했고 네. 그리고 16세기, 17세기에는 또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 세 나라가 좀 강했을 때예요. 자기들끼리 누가 발트해를 지배할 것인가 또 싸웠고 근데 네. 결국 스웨덴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발트해 전 지역을 장악을 했는데 재미난 것은 스웨덴이 발트해를 장악했지만 실제로 교역을 네. 주도했던 거는 이 발트해 연안국도 아닌 네덜란드, 네덜란드 상인데 그다음에 네덜란드 전 세계에 걸쳐서 그때 네덜란드가 또 강했을 때니까. 예. 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가 되면은 러시아하고 프로이센 이제 오늘날 독일의 전신이죠. 이쪽이 또 이제 부상합니다. 그럴 때 스웨덴이 러시아랑 싸워서 그때 뭐 대북방 전쟁이라고 부르는 큰 전쟁이 있었는데 졌어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발트해 동쪽에 지금 러시아가 있는 건데 그때 이제 러시아가 그쪽까지 다 차지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러시아의 유명한 그 계몽군주라고 했던 표트르 대제가 그때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강호기를 따라서 발트해로 이어지는. 네.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또 1871년에는 독일이 통일되면서 또 독일로 이제. 네, 발트해 남쪽은 독일령이 되고 네. 근데 1차 대전 때 또 독일이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920년대에는 이제 승전국들이 독일을 압박해서 폴란드가 이 발트해로 이어지는 통로를 가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걸 이제 폴란드 회랑 뭐 이렇게 부르는데 네, 독일이 또 2차 대전 때 폴란드를 점령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2차 대전 이후에는 독일이 다시 졌기 때문에 예. 지금도 그 지역은 폴란드 땅으로 남았습니다. 세계사 공부한 느낌이네요. 거의 그렇죠. 와. 대단한 곳이었네요. 이 발트해 주변. 근데 냉전 시기에도 이 발트해가 양 진영의 대결장이었던 거죠. 러시아의 그 발트 함대, 뭐 흑해 함대, 뭐 발트 함대 이런 함대들이 뭐 북방 함대 이런 게 유명한데 네. 이것도 그러니까 이 발트 함대라는 게 러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함대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18세기 초에 표트르 대제의 지시로 이제 창설이 됐고 나중에 소련 해군이었다가 지금 이제 러시아 함대죠. 네. 이제 발트 함대의 제일 중요한 기지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칼리닝그라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지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고. 네. 그러니까 발트해라는 게 결국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물론 뭐 이제 극동에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유럽을 생각했을 때는 중요하네요. 바다로 나가는 사실 네. 그 길목이 이제 길목. 발트해인 거죠. 네, 네. 근데 특히 발트해는 내해 같은 거면은 음. 더 밖으로 뭐 대서양이랑 이 유럽 쪽으로 가려면 거기에 이 덴마크 해협이라는 이 좁은 해협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밖으로 나가는 통로고 반대로 이제 서방 입장에서는 소련이나 러시아를 막는 길목이고,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양쪽이 여기 냉전 시절에 경쟁이 치열했고, 그래서 뭐 그리고 또 그래서 덴마크 그때는 이제 나토 쪽에서 냉전 시기에는 서독, 네. 그다음에 유럽 연합은 아니지만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가 여기 이제 길목 지킴이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뭐 그 항공모함이라든가 잠수함 초계기 배치해서 이제 발트 입구를 감시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 시기에 스웨덴 정찰기가 소련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그 사건이 참 카탈리나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 네. 이제 두 진영, 그러니까 미소 진영 양쪽이 다 발트해에서 엄청나게 정찰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미 해군이라든가 영국, 덴마크, 그다음에 소련의 이제 정찰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련은 배를 계속 띄우고 이제 나토 쪽에서는
하늘에서 감시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게 1952년 4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래됐어요. 스웨덴 공군 정찰기가 소련 전투기에 격추됐던 거예요. 네. 근데 당시에는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뭐 이런 동맹 조약 이런 거 없었지만 그래도 또 스웨덴이 이제 비공개로 나토랑 협력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스파이 활동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이제 그때 뭐 여기 그 무장 강도가 군사화된 강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당연히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소련이 그 단거리 핵미사일 배치해 놨었고 그다음에 서독하고 덴마크는 이제 나토랑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나토랑 그 핵 공유 체계로 엮여 있어서 뭐 핵무기를 언제든지 운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있었고 네. 또 그때 발트해가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또 어떤 거랑 엮여 있었냐면 그때 소련이나 동독, 폴란드 이 공산국가에서 서방으로 이제 해상으로 탈출하려는 우리 뭐 베트남 보트피플처럼 그런 망명 경로이기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배 타고 덴마크나 서독이나 스웨덴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 소련이나 동도 이 국경 경비대에 적발돼서 막 격침당한 사례들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1981년에 그 폴란드의 자유노조라고 불리는 이제 거기서 대규모로 이제 그 공산 정권 압제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네. 뭐 계엄령 선포되고 했을 때 그때는 또 이제 소련 발트 함대가 여차하면 우리가 나선다 이래 갖고 또 긴장이 고조된 적도 있었고 네. 근데 뭐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긴장이 당연히 풀렸고 소련이 무너졌고 그렇죠. 발트 3국은 독립국가가 되면서 이제 서방 편에 끼었고 네.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전략 지형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발트 3국에 있었던 소련 기지는 뭐 당연히 철수하고 폐쇄됐죠.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 땅인 칼리닝그라드만 남은 그런 상태가 됐던 거죠. 예, 그러다가 최근의 상황이 이제 발트해를 두고 서방과 러시아가 또 그게 2014년에 대결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크림반도를 이제 사실상 예. 강제적으로 병합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지역의 군사 강국이 서방 쪽의 군사 강국이 나토에 가입하기 전에도 스웨덴이었는데 네. 계속 스웨덴을 말하자면 찔러봐요. 아. 이제 바다 밑으로 잠시 좀 보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스웨덴 입장에서는 또 전투기 띄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긴장을 시키고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발트해라는 곳이 네. 이 나토 회원국하고 러시아가 직접 맞닿는 유일한 해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서 간에 긴장이 고조되면 이제 여기가 제일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가 여기가 에너지 수송로잖아요. 아. 이제 그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된 다음에 많이 얘기했던 노르드 스트림 1은 옛날에 가동이 되고 있었고 2, 그러니까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이제 독일 같은 데로 바로 보내기 위한 이런 거. 이제 노르드 스트림 2는 결국은 뭐 무기한 가동이 중단됐지만 전쟁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군사화하고 에너지 갈등이 아. 발트해서 겹쳐지는 거죠. 예, 그 자꾸 군용기들이 러시아 군용기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뭐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 주변 긴장하죠, 국가들은. 당연히. 네, 네, 네. 사실 우리도 이게 지금 우리는 약간 상상하기 좀 힘들지만 북한기나 러시아기가 자꾸만 그렇죠. 우리도 몇 번 있긴 했었어요. 예, 예. 이제 러시아기가 침범하는. 근데 이제 9월 19일에 그 스웨덴이랑 독일기 추격한 다음에 이제 나토 대변인이 뭐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에 맞서서 우리가 즉시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자평하긴 했는데 네. 이제 그렇지만 뭐 상황이 지금 여의치는 않아 보이고 특히 이제 9일, 10일 그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에 진입한 거 이게 이제 유럽 국가들한테는 그렇죠. 큰 경종이 됐었어요. 이미 이 에스토니아라든가 이쪽 이전에. 네. 그러니까 나토가 12일부터 이제 동부 감시 작전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트 국가들의 전투기를 배치해놨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더 빨리 뜰 수 있었던 건데 네. 일단 러시아가 드론을 많이 띄우니까 유럽국들은 드론 장벽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이 동쪽 경계선 쭉 따라서 네. 그러니까 러시아 드론 탐지하고 이제 무력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 그걸 논의를 하고 있고 네. 또 그 25일에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 나토 관리들이 비공식적으로 러시아에 계속해서 자꾸 들어오면 우리가 격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나토 내에서도 의견이 딱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느 수위로 대응할 건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 회의에서도 당장 침범을 당한 폴란드나 에스토니아는
그러니까 특히 러시아군은 이제 드론은 아니고 유인 전투기가 들어오면은 네. 뭐 무력 대응하겠다는 것까지 공동 성명에 넣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뭐 독일이라든가 이 남유럽 쪽 국가들은 예.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좀 먼 얘기거든요. 예. 그죠? 지리적으로. 예, 네. 확실히 이제 나라마다 느끼는 위협의 수준이 좀 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이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러시아가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예, 건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휴전 협상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그러고 네, 있는 것 그 같은데 이후에 더 예. 특히 이제 그 폴란드 사건 이게 러시아가 서방을 향해서 그러니까 딴 거는 바다에 띄운 거였고 네. 근데 이거는 폴란드로 들어간 거는 직접적인 도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걸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들 분석을 해요. 네. 이제 러시아의 조금 비판적인 러시아 문제를 다루는 그 모스크바 타임스라는 데서 분석한 거 보니까 이게 러시아의 정보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렘린의 배후에 둔 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집단들, 이런 프로파간다 기관들이 이제 정보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과 네. 맞물려 있어서 그러니까 드론 띄운 다음에 뭐 허위 정보 같은 거 유포하고 선전수단을 병행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폴란드 상공의 영공 그 드론 들어간 직후부터 러시아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러시아랑 상관없는 우크라이나의 도발이다. 이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인데, 예. 예. 그리고 폴란드 측의 디지털부 분석을 보니까 이 군사작전이 종료된과 동시에 가짜 뉴스들이 폴란드 사이트들에 엄청나게 퍼졌다. 예. 근데 그러면서 또 러시아는 책임은 부인하면서 이제 동맹 균열시키고 이제 국민 그 시민들 이제 흔들고 그래서 이제 나토 동맹국들의 대응 능력과 의지를 시험하는 이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에너지 수송로라고 하니까 발트에 참 중요한 곳이다. 오늘 새삼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